코로나19 감소세 속에 주말 영향이 겹치면서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10만 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거리 두기가 완화돼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늘어납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첫 출근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장차관 인사 내각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대북 정책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책협의단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업무 추진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원점 정밀 타격 발언을 비난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북한의 도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41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인데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규모는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휴일 여파로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세한 확진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2만 7,190명입니다. 확진자 감소세에 휴일 영향이 더해져 전날보다 10만 명 넘게 줄면서 일주일 만에 1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2만 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월 22일 9만 9천여 명 이후 41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만 명 가까이, 2주 전과 비교하면 8만 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난달 말부터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 가운데는 국내 발생이 12만 7,175명, 해외 유입은 15명입니다. 특히 국내 발생 중에 60살 이상 고위험군이 2만 3천여 명으로 18.2%를 차지하면서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사망자는 218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7,0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줄었지만 1,108명으로 28일째 네 자릿수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부터 꺾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8%포인트 오른 67.3%로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신현준 기자, 이렇게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도 시작됐죠? 네, 완화된 거리두기는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되는데요.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해졌고 식당,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행사나 집회는 예전 기준이 계속 유지돼 최대 299명까지 허용합니다. 종교활동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또 오늘부터는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 신청을 해서 코로나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전국에 576곳인데요. 이에 따라 재택치료자는 격리 중에도 사전 예약을 하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2주 뒤에도 감소세가 계속되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뺀 모든 방역 규제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혼합된 XE 변이가 전염력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XE 변이는 1월 중순 영국에서 최초 감염이 보고된 데 이어 타이완과 태국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29일 주간 역학 보고서를 통해 오미크론의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진 새 혼합형 변이가
1월 19일 영국에서 최초로 등장했다며 이를 XE로 이름 붙였습니다. WHO는 초기 연구에서는 XE가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10% 정도 감염 증가율 우위를 보였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약 600건의 감염 사례가 파악됐다며 중증도, 전파력 등 차별화되는 특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분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도 지난달 25일 보고서를 통해 최신 사례를 모아 분석한 결과 XE의 감염 증가율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9.8%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이외에서는 타이완과 태국에서 XE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지난달 18일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체코발 타이완 여성에게서 XE 변이가 검출됐습니다. 태국에서는 2일 감염 사례가 한 건 확인됐습니다. 태국 라마티보디 병원 소속 의료 유전체학센터는 태국 국적의 환자에게서 XE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기존에 나온 확진자 2명이 XE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2명이 유전자 정폭 검사를 받은 결과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새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 변이를 XE로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새 혼합형 변이 XE가 국내에서 아직 보고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신종 변이인 XD와 XE, XF의 현재 국내 발생은 확인된 바 없다며 국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외 현황과 국내 유입,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내 바이오 기업 10곳 정도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발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급기야 이젠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개발을 포기하는 업체까지 나왔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바이오 기업 제넥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이젠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임상 일상에 진입한 회사였던 만큼 개발 포기 소식은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백신 개발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개발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우선 백신 개발을 지속하려면 임상 3상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 부담이 큽니다. 500억 내지 500억 정도 해서 한 1000억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실제로 그만한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또 국내 임상 3상은 비교 임상 방식으로 이미 승인이 난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투약해야 하는데 대조 백신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대조 백신은 해외 백신 기업이 제공해줘야 하는데 백신을 제공하는 건 후발주자를 도와주는 셈이 돼 극도로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백신 개발을 포기하게 해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 개발비를 지원받아 백신 개발에 나선 기업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 국민 정서상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곧바로 기업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R&D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그 연구비로 행한 연구가 실패했다. 즉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큰 이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임상 3상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정부가 백신 1000만 회분을 성금에 계약하는 등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다른 회사들은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기술을 축적해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해 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번 주 내각 구성에 집중하고 다음 주까지 전체 내각이 발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인선을 위한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고 대통령 취임식을 고려해 역산하면 적어도 다음 주 안에 내각 구상을 설명드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선인 측 관계자는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해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지만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경제 원팀을 위해 부처 장관보다는 경제부총리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역사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리는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번 일정이 세상을 바꾸고 삶을 나아지게 했던 역사와 현재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사진전 대상작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재판에 불출석한 채 자택 앞을 걷는 사진이 선정된 것을 염두에 둔 방문 일정이냐는 질문엔 역사와 사진으로 증거하는 모든 사실은 반면교사하거나 새기거나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서 선거 공약의 국정과제화를 논의하는 기획위원회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론스타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적으로는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국가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론스타 문제에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 직장에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지난 2002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다며 총리 임명 반대 의견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하여튼 곧 있게 될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아주 성실한 그런 준비를 해서 우리 인사청문회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우리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보수정당 대통령 당선인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윤 당선인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대북 정책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책협의단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에서의 협력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다지는 협의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윤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단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전문성을 중심으로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윤 당선인의 한미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바이든 정부에 전달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어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인하고 한미 간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안보 공약 그리고 한미 동맹의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대화를 우선하는 기조위에 미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경제 협력 등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상향식 대북 접근법은 차기 정부도 같은 입장인 만큼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현실적이고 또 중요한 검증 가능한 그러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논의 의제 등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릴 쿼드 정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계기에 개최 가능성이 조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등의 방법을 창조적,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4차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경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러시아산 석탄 수입이 어려워져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호주산 유연탄으로 신속히 대체하는 등 물량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나섰죠. 그런데 새 정부 임기 동안 의무 지출 증가와 현금성 공약에만 140조 원 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으로 치면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나라 빚은 1초에 302만 원씩 늘어납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부채에 정부는 일단 내년 나라 살림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지원을 축소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지출도 10조 원 이상 줄입니다. 방역과 여러 가지 지원 등 측면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한시적인 지출 소요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당선인은 나라빚 제동장치로 불리는 재정준칙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와 현금성 지원 공약으로 써야 할 돈은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빠른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와 늘어나는 나라빚 이자 등에 따라 꼭 나가야 하는 의무지출은 윤 당선인의 임기 5년 동안 77조 원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노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이나 병사 월급 200만 원, 출산 부모급여 1,200만 원 등 현금성 지원 공약 3개에만 70조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참 부끄러울 정도의 이런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데 돈을 쓸 때 제대로 써가지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에도 수십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성장 둔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 고물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 등의 세금 수입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가운데 새 정부는 부동산 감세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향후 5년을 봤을 때는 세수 전망은 그렇게 밝은 건 아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정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런. 돈 나갈 곳은 갈수록 늘어나고 세수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새 정부에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서둘러서 규제를 풀었다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 속에 임차인의 권리를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처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는 계약갱신권 등을 활용하면 한 집에서 최대 4년까지 임대료 급등 없이 살 수 있어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받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면서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임대차 3법 처리 뒤 40% 가까이 치솟았고, 이럴 바엔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실수요자가 늘면서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주 안정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인수위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도 1년 동안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IMF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금 강화 효과를 다시 검토하고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시적 감면 기간을 활용해서 매각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차적으로는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2차적으로는 연말점 절세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높이라는 게 윤 당선인의 주문입니다. 이것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지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를 억제할 규제만 중구난방으로 쏟아내면서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등 시장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규제 완화에만 집중했다간 가까스로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지금 구성된 TF팀 안에서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나 금융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서 촘촘하게 좀 앞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보완들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 조이는 것도 또 무작정 풀어주는 것도 시장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책 전반을 손보되 수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3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일주일 전보다 2.8%포인트 높아진 48.8%,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낮아진 47.6%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조사보다 1.9%포인트 떨어진 44.8%였고 부정평가는 1.3%포인트 오른 52%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편안한 차림으로 경찰 탐지견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언론에 공개된 사진엔 서울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김 여사가 후드티와 안경 등 편안한 복장으로 경찰 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4일 사전투표 이후 한 달 만에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윤 당선인 취임 전 김 여사가 공익 활동을 비롯한 공개 행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박정천의 대남 비난 담화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대북 정책 기조와 우리 군 당국을 향한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한 군부 후정광들이 강력한 응징이니 즉각적인 대응이니 하며 목을 빼들고 발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난달 24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군이 미사일 실사격 훈련 등을 한 것을 거론하며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은 재앙뿐임을 똑바로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어제 남측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대남 비방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오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9시 남북이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정상적으로 통화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평시에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 통화, 오후 5시 마감 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이제부터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시에 내각 인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장 차관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지명 이후 첫 출근을 했다고요?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조금 전 오전 9시 반쯤 인수위 주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건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한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공식적인 출근은 처음이라면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으로부터는 하여튼 곧 있게 될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아주 성실한 그런 준비를 해서 우리 인사청문회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후보자는 앞으로 이곳에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검토하고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내각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이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 인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일단 경제부총리는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력하게 거론됐던 임종명 전 금융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후보군에서 배제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이 세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이 유력하게 떠올랐고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거론됩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로도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혜 당선인도 조금 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는 인선과 구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다음 주 이내에는 새 정부의 전체적인 내각 구성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선은 도덕성을 겸비하고 실력과 능력으로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이 제1, 또 제2의 요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고 내각 진용이 하나둘 갖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한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을 두고 윤 당선인 측은 통합과 외교, 또 산업과 경제와 통상을 관통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책을 맡았던 만큼 여소야대의 상황을 돌파할 카드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를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를 포함해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 TF도 이번 주 안에 꾸려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이 한 후보자의 저축은행 사태 책임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측 국내 법률 대리인이던 김앤장 고문을 맡아 거액의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리한 공세에 나설 경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고심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공연한 트집과 검증이란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 잡기를 하지 말고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인수위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과제 1차 초안이 보고된다고요. 네,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국정과제 1차 초안이 오늘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보고됩니다. 이 분과별로 올라온 내용이 취합이 돼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되는데요. 앞서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를 나열식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라고 했던 만큼 각 분과에서도 대표 과제를 3개에서 5개씩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안 위원장은 이 보고를 기반으로 분과 간의 협력과 조율, 또 내용 다듬기 등을 거쳐 국정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합니다. 안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초안은 정말 초안이고 완성도로 따졌을 때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서 국민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에는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취약시설과 취약계층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관련 코로나 특위의 민생경제 분야와 경제 1분과의 협업회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의 오늘 일정도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 오늘 오전에는 제58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사진 기자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오후엔 윤석열 당선인이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앞서 기획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늘 책임있고 또 투명한 자재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재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 추진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경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네요. 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을 포함한 관련 부서가 대상인데 경찰 관계자는 PC 등을 확보해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 대리 처방 등 함께 고발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자료 확보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도청 총무과에 있던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비서실 직원이던 A 씨에게 김혜경 씨의 약 대리 처방, 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성남과 수원의 식당 7곳에서 11건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한 음식을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결제를 취소하고 마치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와 수행비서 배모 씨를 국고손실과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감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25일 배모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사와 감사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이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수심 4m 계곡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받던 도중 종적을 감춘 부인과 내연남을 검찰이 공개 수배한 지 엿새째입니다. 하지만 아직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민들에게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망설임 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계곡이 좀 깊어 보이는데 거기서 범행이 이루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살인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의 남편 39살 윤모 씨가 숨진 바로 그 계곡입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녹색빛이 감도는 호수처럼 깊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곳의 평소 수심은 4m로 범행이 있었던 당시 여름에는 훨씬 더 이곳이 깊었을 것이라는 게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곳 계곡 안내문에는 다이빙을 할 때 장비 없이 뛰어내려서 사람이 숨진 곳이라는 안내문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은혜가 헤엄칠 줄 모르는 남편을 아무 장비 없이 뛰어내리게 하고 구조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 내연남 조현수도 있었는데요. 범행은 해가 넘어간 늦은 시각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아무도 안 가는 어두운 계곡에 간 이들 일행이 매우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5개월 뒤 이은혜와 내연남 조현수는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려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기를 의심해서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유족의 지인도 단순 변사가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해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통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이 씨와 조 씨가 앞서 2번이나 윤 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넉 달 전인 같은 해 2월엔 강원도 양양 펜션에서 복업 피가 섞인 음식을 먹였고 그 뒤엔 5월에 용인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겁니다. 당시에도 이 씨가 직접 윤 씨를 물에 빠뜨리려고 밀친 걸 두고 다투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 씨가 과거 사귀었던 남성들도 석연치 않게 숨졌다는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씨와 윤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지난 1월 수배를 내린 뒤 뒤쫓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적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엿새 전인 지난달 30일에 공개 수배로 전환한 뒤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검거하면 최근 거론되는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최대 물류 거점인 남부 오데사주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북부 전선에서 고전하는 동안 동부 국경지대와 남부 해안선을 따라 미사일과 함포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인 3일 아침,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섬광이 비치고 뒤이어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잠시 뒤 또 한 번의 폭발음과 큰 불길, 그리고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함포 공격이 오데사주에 집중됐습니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은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 물류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Был дома, очень был страх, трусились шпалы от взрыва. Я потом вышел на улицу и увидел, что были взрывы, как бы горела рядом с домом нефтебаза. 러시아군이 오데사주를 손에 넣으면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을 장악할 수 있게 돼 우크라이나는 경제 전략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데사의 동쪽 미콜라이우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공격으로 오데사주의 정유시설과 연료 저장시설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데사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방공망으로 미사일 중 일부를 요격했으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바실키우 지역에도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며칠 새 수도 키이우 북부 전선에서 고전하는 동안 동부 국경지대와 남부 해안선을 따라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은 13.8도 보이고 있고 앞으로 16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다시 쌀쌀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9도, 광주 2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